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중마고우가 있나요? 얼마 전에 저에게 정말 소중한 중마고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사연을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배다른 여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자 엄마는 친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10대인 제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였거든요. 아버지도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허물어져가는 달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빠의 사망 그 무렵 할머니에게서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국내에 환자가 100명도 안 되어요. 스위스에서 관련 병에 관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 시중에 나온 약은 1회 투여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모든 환자들에게 잘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할머니께서는 척추 7번 부위의 이상근육 경련으로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이시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걸로 보여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만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이었어요. 그조차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금을 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선우야, 인생을 왜 산다고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 아닐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란다. 항상 이걸 잊지 마렴. 네가 고통스러울 때도 결국에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렴. 할머니의 교육 덕분에 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죠. 제 주변 사람들도 어린아이인데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신기하고 대견하다고 했답니다. 그 성격은 학교에 가서도 톡톡히 발휘되었어요. 가난을 숨기고 항상 당당하고 밝은 척을 하니 친구들도 전부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지요. 매번 전교회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담임 선생님에게도 이쁨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러던 무렵 저희 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키도 작고 몸도 엄청 말랐습니다. 남자였지만 여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피부는 새하얗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파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들은 여자 같은 모습의 그 전학생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야, 쟤 되게 재수없지 않냐? 걷는 것도 되게 사뿐사뿐 걸어. 지가 여잔 줄 아나 봐. 이런 험담을 질비하게 늘어놓더라고요. 저랑은 다른 반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공원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어요. 사생대회도 하면서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는 그런 날이었죠.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이랑 이것저것을 챙겨왔는데 저기 멀리 나무 밑에서 혼자 수그려 있는 애가 보이는 겁니다. 뭐야? 전학생인가? 쟤는 도시락 안 가져왔대? 아, 아까 우리 학교 일진 애들이 쟤 도시락 뺏어가던데? 지네들이 밥 안 가져왔다고 배고프다고 도시락 뺏어갔나봐. 불쌍하다 쟤도 참.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괴롭혀도 그렇지 남의 도시락을 뺏는다는 게 너무 기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해철아, 나 옆반 회장인데 나랑 같이 도시락 먹을래?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먹자. 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성격이 좋았고 왜 왕따를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저 애들은 전학생이니까 놀리기 바빴던 거였죠. 오늘 이 은혜는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게.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저희는 그날 안면을 트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같은 반이 되었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학교에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소문이 났고 저랑 친하게 지낸 애들도 저를 조금씩 멀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애들은 저를 쟤는 잘 사는 척하고 부자인 척하더니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였어? 웃긴다.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가난을 숨기고 웃음으로 인생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여튼 평판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어준 사람은 바로 해철이었어요. 그 전학생이었죠. 같은 반이 된 저희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쉬는 시간에도 어디 가지 않고 반에서 책을 읽거나 함께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하느라 마음이 지치고 집에 가면 아픈 할머니 챙기느라 힘든 삶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자 시간이 끝난 뒤 집에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유난히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할머니 나왔어요. 할머니. 항상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손주, 우리 똥강아지 왔어? 라며 저를 반겨주는 할머니인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이상한 기분에 문을 확 열어 제끼니 방 안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거였어요.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만 보이는 상태였지요. 너무 무섭고 긴장이 된 저는 119 번호도 생각이 안 났어요. 미친 사람처럼 저 좀 도와주세요.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소리칠 뿐이었죠. 그 달동네가 다행인 게 집과 집 사이 거리가 가깝고 방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옆집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큰일이 난 줄 알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낑낑대며 들것을 들고 저희 집에 올라왔습니다. 달동네에는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펑펑 울면서 구급대원 옷가락을 잡으며 할머니와 함께 차에 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도착하기 20분 전쯤에 쓰러진 걸로 보이고 뇌혈관이 터졌다고 합니다. 인지 쪽을 담당하는 두뇌엽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하반신도 마비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아마도 할머님이 살아도 온전하게 생활을 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할머니 병원비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약만 타오면 됐었는데 이제는 간병인 비용에 약값에 병원 입원비까지 고등학생인 제가 다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인생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언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졸업해서 성공하겠어. 열심히 살아봤자, 참고 공부해봤자 다 필요 없어.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고깃집,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 등등 손에 잡히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쓰러진 이후로 저에게 인생은 생존이었으니까요. 고고하게 백조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순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넘게 학교를 빠지니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저 곧 자퇴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르는 번호로 누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짜증나서 홧김에 받으니 선우야, 나 해철이야. 전학생 친구였어요. 순간 미안해지더라고요. 해철아,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학교를 안 와? 무슨 일 생겼어? 나중에 말해줄게. 알겠어.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는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 네가 학교 안 온 동안 내가 너 대신에 책에 필기한 거야. 그래야지 진도 따라잡을 수 있잖아. 됐어. 나 자퇴할 거야. 내 신경 안 써도 돼.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철이는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넌 아직 날 잘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냥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나 곧 자퇴하는 것만 알고 있어. 그 녀석은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해철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말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그 녀석은 방법을 내가 찾아볼게. 난 네가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나도 학교 다니기 싫어.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저희 집 아래 도로에 외제차가 쫘르르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걸 본 저는 뭐야, 신기하네. 우리 동네에 웬 외제차? 그런데 웃긴 게 그 차에서 나온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저희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저는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혹시 여기가 선우 학생이 사는 곳 맞습니까? 누구세요? 방에서 황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저는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그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이었어요. 저랑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니 왜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지?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명함을 저에게 내미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의 사회환원팀에서 근무하는 팀장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눈 땡그랗게 뜨고 물었죠. 알고 보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할머니가 아파서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대요. 그래서 심사 결과 저를 지원해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직접 저를 찾아온 거고, 할머니 병원비, 간병비 지원과 학생 교육비까지 전부 후원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 대신 신청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거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아저씨는 학교 문제집 한 박스랑 필기도구, 각종 생활용품 물건들을 잔뜩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할머니 병원에 있는 원무과에 가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적 덕분에 저는 한순간에 벼랑 끝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안정궤도로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철이네 아버지가 그 대기업에서 이사였어요. 게다가 그 사회환원부서 총괄 담당이었지요. 그 녀석은 아버지에게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였고, 회사 직원들이 학교로 찾아와 저의 가정 환경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마친 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온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녀석에게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했고, 그 녀석도 너도 나 혼자서 왕따 당하는 나를 유일하게 챙겨줬잖아.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무뚝뚝한 남정네 2명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던 거죠. 할머니는 2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그 기업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해철이랑 같은 대학, 같은 과였거든요. 신기하죠? 친한 친구가 대학도 같이 가게 된 거였습니다. 군대도 함께 갔을 정도로 저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무척이나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 있을 때 해철이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거였어요. 매일 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으니 술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아들이 없는 그 사이에 완전히 삶이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왜 인생이 힘들 때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어머님께서 도박에 손을 내기 시작하며 집안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가정집에서 진행되는 도박을 하다가 성에 안 차니 하우스 도박부터 시작해서 강원랜드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집을 담보로 3억까지 빌렸는데 다 날려버리니 결국에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게 된 해철이가 휴가를 받아 나가면서 그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 녀석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군부대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었고, 결국 사단장님이 의가사 제대를 시켜주었어요. 저는 심하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강한 녀석이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기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복학해서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게 소위 대박이 터진 거였습니다. 어플을 만드는 동아리였는데 저희가 만든 소개팅 어플이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타면서 돈을 벌게 된 거였죠. 저도 돈 좀 만졌다고 친구인 그 녀석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오만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이 쉬운 걸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지? 왜 이것도 못하면서 돈 못 벌고 힘들다고 찡찡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수를 두고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해철이라는 친구에게는 야, 너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렇게 슬퍼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오니? 그만해. 이런 식으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서서히 그 친구는 저에게서 상처를 받아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던 거고,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네가 마음이 나약해서 우울증에 걸린 거야. 바쁘게 살아봐. 그러면 우울증도 사라져. 알겠어? 너 왜 그렇게 남자애가 여자처럼 질질 우냐? 그러니까 네가 어릴 때 여자 같다면서 애들이 싫어한 거 아니야? 이런 망언을 퍼부은 겁니다. 그 당시 제 딴에는 조언해주고 충고해준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청 상처주는 발언이었던 거죠. 결국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해철이는 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네가 내 상황을 안 겪어봤으니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다고. 그거 다 핑계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었어. 부모님은 나를 버렸고 할머니는 입원해서 나 혼자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고. 그것도 고작 10대의 나이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힘든 거 아니냐? 안 되겠다. 너랑 나랑은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결국 그때 제가 사업을 한다고 휴학을 하면서 그 녀석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연락도 안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너네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요즘은 잘 안 보인다? 몰라. 좀 멀어져서 그랬지 뭐. 에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저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해철이 그 녀석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정말 누가 저를 보고 너는 대통령 해도 되겠어. 인맥이 하도 넓으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해줄 정도였죠. 돈도 많이 벌었고 이쁜 여자도 사귀었습니다. 비참하고 매일 거지 같았던 달동네 인생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되니 점점 눈도 높아지고 상류층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기웃거렸죠. 많은 사람들이 변한 제가 싫다며 떠나갔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제 곁을 채워주었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벌면 주변이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너네들이랑 급이 달라 이러면서요. 그렇게 저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초호화 호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꽃값만 2천만 원이었어요. 하객들은 700명이 넘게였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바글바글한 결혼식장이었죠. 하지만 제 결혼식에 해철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를 안 했으니 당연히 안 왔죠. 문득 해철이가 생각나긴 했지만 이제는 내 급이 변했으니 나랑 급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찬란하고 호화롭게 결혼을 하고 멋진 신혼집에서 결혼을 시작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초미녀와 결혼을 한 저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자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했고요. 경쟁사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희 사업을 알게 된 다른 대기업들이 어플을 만드는데 자본을 투입했고 한순간에 따라잡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함께 일을 했던 동업자는 이 흐름과 분위기를 미리 눈치챈 건지 바로 발을 뺐습니다. 발을 어떻게 했냐고요? 회사 자금을 들고 도망갔어요. 11억 가까운 돈을 들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다 빼갔으니 한순간에 빈 깡통이 되어버린 거였죠. 직원들 월급 주겠다고 신혼집 담보 잡아서 대출하고 그걸로 회사 다시 키워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점점 저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IT 회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뒤처지고 뒤처지면 다시 그걸 따라잡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아내한테 주던 카드도 뺐고 생활비도 못 주니까 점점 아내랑 사이도 안 좋아졌죠. 딸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육아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도 사업도 저는 그 어느 곳도 둘 다 잡지 못했어요. 웃기지 않나요? 사업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지요. 사차까지 갔기에 집의 가치는 헐값이 되었고요. 제 앞으로 떨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힘을 냈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주라. 내가 정말로 잘할게. 아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때 학교 동창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야, 선우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날 술자리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 그건 바로 동창과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자 아내는 육아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고 돌파구로 외도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랑 나름 친하게 지냈던 녀석과 제 아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충격이 저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더군요. 그 순간 해철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힘든 애한테, 상처가 나서 아파하는 애한테 소금을 뿌렸구나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한테 이혼 통보를 날렸습니다. 그래도 바람 피운 여자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되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내줘서 고맙다면서요. 2번 충격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사업도 망하고 이혼하고 죽어야겠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앙앙 울면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런 생떼 같은 아이를 두고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제가 딸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호텔 결혼식, 외제차, 호화스러운 라이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니까 더 우울하고 비참하더군요. 매일 울면서 술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아이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습니다. 그나마 지역단체에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주어서 조금은 다행이었어요. 반지하로 이사오고 나서 일도 안 하니까 그나마 있던 돈은 다 떨어지고 상간남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 1,500만 원도 다 써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장 아이 분유 살 돈이 없더라고요. 이유식을 줘야 하는데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망가질 줄 몰랐거든요. 힘들 때 옛날 친구 생각이 난다고 술김에 해철이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번호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그 녀석은 잘 지냈냐? 묻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저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도와준 진짜 친구인데 내 실수로 인해서 멀어진 건데 말이죠. 그래서 하염없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꺽꺽 숨 넘어갈 듯이 우는 것처럼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 녀석은 1시간가량 눈물을 흘리는 저를 가만히 그저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자.
라고요. 그렇게 거의 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녀석은 제가 술에 찌들고 삶이 망가져갈 때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순서대로 계단을 밟아가며 성실한 삶을 살았던 거죠. 너무나도 비교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초라해졌고 그 녀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열등감이 저를 지배할 것 같았고 눈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그래서 너를 무시한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꼭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다. 이상하게 힘들 때 얘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었어도 너를 많이 그리워했나 보다. 됐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네. 너 대충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건 대학 동창들한테 들었어.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딸내미 데리고 마트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마트에서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이유식 등등 40만 원이 넘는 육아용품을 사주었습니다. 내가 너 결혼식에도 안 갔으니 이걸로 축의금 대신할게. 야, 미안하게 왜 그래? 내가 너 초대 안 해서 못 온 건데. 진짜 미안하다. 됐어. 네가 이제 내 마음 알았으니 된 거야. 그걸로 끝인 거야. 그렇게 마트에서 나와서 양손 한가득 짐을 들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잊지 못할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명예 있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도 참 좋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아라. 노력도 운이 있어야 빛을 발휘하더라고. 그러니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마음 쓰지 마. 어쩜 귀신같이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주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더 어른이었네. 그렇게 집 앞에 다 도착했을 무렵 껌껌한 밤 가로등 아래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저의 뒷주머니에 두툼한 무언가를 쑥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집에 가서 열어봐. 딸내미 분유 사는데 보태라고. 이 말을 남긴 채 헐레벌떡 뛰어가더라고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본인도 대학원 생활하느라 돈 없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금 깨서 저에게 준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녀석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욕심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에서부터 사무직까지 좋은 기회로 한 기업 대표가 저를 스카우트하셨고 그렇게 저는 직장인이 되었네요. 사업을 하다가 직장 일을 하는 게 결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 있으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녀석도 대학원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한 재수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처럼 딸을 가지게 되었고 제 딸이 그 친구의 딸을 살뜰하게 챙겨주면서 정말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있네요.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보다 소중한 중마고우를 잃을 뻔한 저는 다시 그 친구와 연을 맺게 되어
그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 봐요. 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더니 그게 팍 하고 꺾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되려 시련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 그 시련 덕분에 진짜로 행복이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가족과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고 감사해하고 딸내미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행복해질 줄 알았던 저는 그게 아니란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지금은 그저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네요. 오만하고 자만하고 잘 나간다고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인간이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받은 수많은 사랑을 다시 저도 되갚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봐야죠.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적적으로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항상 상승하는 것만 있진 않기에 그걸 인정하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긴 저의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한데 행복한 이 가을 날씨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하시고 짧은 인생 건강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행복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이야기를 아는 지인들이 제 인생 스토리는 모두가 알아야 할 정도로 다이나믹하고 대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큰 용기 낸 만큼 꼭 사연이 당첨되었으면 좋겠네요. 거두절미하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고졸 출신 은행원입니다. 사실 은행원이라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들 저를 엘리트로 보고 우러러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앞에 고졸이라는 말이 붙으면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괜히 저한테 위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살아서 한 점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전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은행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였고 집안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저는 대학보다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요. 거기서 죽어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애들을 제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겠다고 매일 저녁에 얼음물을 발에 담그고 이악 물고 공부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3학년 언니들보다 자격증이 더 많았어요. 18개가 넘었으니 말이죠. 담임 선생님도 네가 공부를 했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진로를 공부로 잡았으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을 거야 라며 제가 그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충분히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대학 붙어봤자 등록금도 없어서 다니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여튼간에 졸업을 한 저는 수석으로 은행에 스카웃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자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졸업을 하고 은행에 들어온 직원들이 저를 슬슬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쟤는 과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거지? 아, 재수없어. 그러게, 고졸이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은근히 신경에 거슬린다니까 정말로. 부글부글 속이 끓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묵묵하게 저의 할 일을 다 하는 거였지요. 남들의 시선과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제 자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뒷담 깐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제가 성장해 있었어요. 2년 만에 VIP 담당 직원이 되었고 본사에서 저를 채용해 갔으니까요. 그 큰 건물에서 고졸 출신으로 당당하게 입사해서 일하게 된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미자야, 네가 학교 와서 후배들한테 강연 좀 해주렴. 네 존재 자체만으로 큰 자극이 될 거야. 라며 강연 요청을 해주신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졸이라는 선입견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게 콤플렉스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한 번으로 저의 그런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본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높은 분들을 만날 때가 매우 많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의사, 판사, 세무사 등등이요. 그러다가 출장 가서 알게 된 모 공영방송 기자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자님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고졸 취업 관련해서 실태가 궁금하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기자님, 저 오늘 말 잘했나요? 너무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휴, 엄청 말 잘했어요. 소소한 스몰 토크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사랑이 싹 텄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도 엄청났기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 남자로 느껴지더군요. 제가 은행 일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귀신같이 그걸 알고 저에게 찾아와서 맛있는 거를 사준다거나 달달한 디저트를 줄 때면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스며든 거죠. 그렇게 그 기자님과 저는 남몰래 비밀 데이트를 즐겼고 1년 정도 교제 끝에 그분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이도 30이 넘었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나는 너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정말로 꼭 잡고 싶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꽃송이를 가득 들고 저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순수하고 어렸던 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엄마는 그래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일단 네가 아직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일찍 결혼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너무 걱정이 크다. 사랑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내 스펙에 이런 남자 못 만나. 나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울면서 엄마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 설득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반대가 어찌나 심하던지. 그래도 시부모님들은
니네들이 좋으면 됐다 이러시면서 마지막에는 저를 받아주셨는데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신우는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거나 혹은 대놓고 까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은행원? 말이 좋아 은행원이지. 고졸 애들은 은행원 하다가 단물 쪽 빨리고 퇴사당하잖아. 그걸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뭐 고졸이라고 초반에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 아니니까 앞으로 저만 잘하면 그런 편견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결혼하긴 했지만 정말로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 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우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고졸이 뭘 알아? 이런 건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라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엘리트 한 명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전부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애들까지도요. 신우의 딸인 수진이는 저를 보고 고졸이래요, 고졸이래요 놀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말은 어른한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야. 살짝 혼냈더니 그날 밤 신우가 그걸 알고 얼마나 노발대발 하던지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소리까지 하면서 바락바락 저에게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훈수질이냐. 네가 우리 딸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어쩌고 저쩌고. 결국 남편이 누나 지금 약주 너무 많이 마셨어. 취했어. 제발 그만해 좀. 이러다가 집안 파탄 난다. 신우를 질질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괴롭히는 것도 정도가 넘었죠. 제가 음식을 손대면 그 음식은 괜히 먹기가 싫다면서 식탁 밖으로 뺀 적도 있었어요. 엄청 서럽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사실 학벌이고 뭐고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니까 그걸로 제 자신을 증명하고 그랬는데 집안에서는 일이고 뭐고 증명할 수단이 없으니까 저는 신우 때문에 없던 콤플렉스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속상한 저는 남편에게 여보도 내가 고졸인 게 신경 쓰여? 내가 그런 거 신경 썼으면 결혼했겠어?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아니, 형님 때문에. 형님이 자꾸 내가 고졸인 걸로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니까 그게 은근히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 그냥 무시해. 우리 누나가 워낙에 공부 잘하고 그걸로 우월감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남편도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신우 편을 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당신이 대학을 가. 그러면 우리 누나도 당신한테 더 이상 고졸 이런 걸로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야. 간단하네 뭐. 이러더라고요. 남편도 결국은 시댁 편이구나 싶은 저는 혼자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저를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빨간 날에는 무서웠습니다. 시댁에 가야 하니까요. 그래도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지요. 시댁에 간 어느 날 신우가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퍽 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왜 그러냐면서 쳐다보았지요. 선 넘는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갑자기 바락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갑자기 신우가 딸의 영어 숙제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앞에 팍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졸이 뭘 안다고 애 숙제를 도와줘? 발음도 구린 게.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영어 못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똥물을 뿌리냐고? 왜? 1시간 전에 신우 딸이 저에게 와서 영어 숙제 궁금한 걸 물어봤거든요. 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화낼 게 뻔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편한 저에게 물어본 거죠. 제가 고졸이긴 해도 은행에서 외국 클라이언트도 상대한 경험이 있을 만큼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토익도 955점이었고요. 그런 제가 사과랑 파인애플 스펠링 그리고 발음을 알려줬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절 망신 준 거였어요. 수백만 원 들인 영어 학원비가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다. 애들은 어릴 때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중간에 껴들어서 난리냐 등등 평생 들을 욕은 다 들었네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신우를 말리고 저는 울컥해서 더 이상 거기 못 있을 것 같아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먼저 갔어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편은 이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와서 왜 먼저 말도 없이 집에 갔어? 되려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나 당신 누나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제는 시댁에 안 갈 거야. 선전포고를 하니 아주 소리 지르고 네가 뭔데 콧대를 높이냐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때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기자 일하면 술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신혼 때부터 저 몰래 여자 나오는 술집에 질비하게 갔더라고요. 카드 내역서를 우연히 보니까 술집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검색해보니 강남 룸바였습니다. 아가씨들 필수로 나오는 곳들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보도국 막내 기자랑 불륜질하다가 막내 기자 남자친구가 그걸 알고 화가 나서 회사를 뒤집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연차가 되니까 윗선에서 사건을 덮었는데 그 보도국 막내 기자 남친이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당신 남편이 내 여자친구랑 바람난 거 모르시죠? 여친이랑은 저 헤어졌으니까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 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알고는 있으라고 연락한 겁니다. 라며 사진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료들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바로 난리쳤죠. 울고 불고 이혼 한 해 만에 결국 별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나마 저에게 너는 그래도 다행이야. 아직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다행인데. 내 친구들은 아이까지 3명 있는데 이혼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그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 때문에 그리고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망가져버린 제 마음은 쉽사리 아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위축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안 그래도 고졸이라서 일 못하면 역시 고졸애들은 어리버리해 하면서 욕먹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위장장애까지 오게 되었고 그놈의 콤플렉스 때문에 살이 10kg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찬물을 끼얹은 것은 바로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신우였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를 보자마자 이 은행은
고졸을 본사에서 굴리네? 엄청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미팅차 참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 심지어 팀장님도 전 신우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팀장님도 고졸 출신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었거든요. 변호사라고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분하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루었어요. 내가 고졸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차별받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열등감은 사람을 집어삼키더라고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서 피어난 열등감이 저를 잠식시켰고 결국 밖에 나가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항상 열정이 가득해서 뭘 하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저는 무기력증에 걸려서 발 한 발자국 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명문대에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한 선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평생 부러워만 하는 인생은 너무 비참하지 않아? 부러운 감정은 열등감이고 열등감은 날 비참하게 만들거든.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무작정 은행을 퇴사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여기서 일하는 것은 전쟁이지만 밖은 지옥이야. 특히나 우리 같은 고졸 출신들한테는 더더욱. 팀장님, 저요 대학 갈 거예요. 그리고 사법고시 볼 겁니다. 제가 사법고시 본다는 말에 사람들이 다들 비웃더군요. 심지어 은행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저의 도전에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이런 표정이었죠. 응, 내가 사법고시 볼 거야. 큰 소리 떵떵 치고 회사한 저는 이 악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법학과 학사학위를 땄어요. 남들은 3년 만에 끝내는 거, 저는 1년 만에 끝냈습니다. 1년 동안 온라인 대학교를 다니면서 법학 기본 지식을 읽었어요. 각종 사시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공통 공부 방법을 찾아내서 저에게 적용했고요. 딱 4년 공부하니까 1차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고생한 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빼곡하게 올라오고 손에는 물질이 잡혀서 붕대가 없으면 연필을 쥘 수도 없었어요. 저를 본 친척이 너 올해 2차 합격 못하면 바로 시험 공부 그만둬라.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얼굴이 크게 뭐니? 저를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옥처럼 하얘던 제 피부가 빨간 여드름 투성이 얼굴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저도 속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두고 바람 피운 전남편과 무시한 신우를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2년 동안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어요. 1차를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2차에 합격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만둘까? 그냥 다시 은행원으로 살까? 마음이 약해질 무렵 눈 한번 딱 감고 다시 한번 사법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년 만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꼿꼿하던 등은 할머니처럼 굽어 있었고 피부는 곰보 피부처럼 꺼끌꺼끌해져 있었지만 합격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그 선물은 꽤나 컸습니다. 하지만 연수원에 가서도 깜나누기는 지속되었어요. 너는 무슨 학교 나왔니? 이런 걸 계속 물으니까 서울대 법대 애들 사이에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나는 사이버대학교 나왔는데 라고 말하면
연수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답니다. 서울대도 아니고 사이버 대학을 나와서 사시에 붙었다고? 이야,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날고 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는 꽤나 유명인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그 침묵과 유대감은 저에게 큰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을 합격했지만 정식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그 콤플렉스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연수원을 마친 저는 로펌에 바로 들어가는 대신에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중앙대학교 편입시험에 지원을 했어요.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중앙대는 사시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항상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붙었고, 그렇게 저는 30이 다 된 나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이 저의 나이를 듣고 수근수근 거리다가도 곧 제가 사시 합격자라고 하면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열등감에서 나오게 되었고 오히려 신우한테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의 미움 때문에 제가 독해졌고 그래서 더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여자 변호사는 살아남기 더더욱 힘든 구조였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았고 죽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저의 특이한 이력, 그리고 이혼이라는 경험 때문에 가정법원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 이혼 변호사로서 점점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종편 뉴스에서도 패널로 등장을 하니까 저를 알아보고 사건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고맙더라고요. 나라는 사람 하나를 굳게 믿고 사건을 맡겨준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승률도 점점 높아졌고 결국 돈도 많이 벌고 다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스카웃도 되었어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석사학위도 따면서 슬슬 법조계에 이름도 떨치게 되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사시 합격해서 중앙대 편입까지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알게 된 회장님이 저를 워커힐에서 열리는 법조계 모임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거의 전국 최대 규모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TV에 활발하게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거기에는 변호사만 오는 게 아니라 송무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법조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무렵 저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제 귀에도 들릴 지경이었어요. 아닐 거야 외쳐보았지만 너무나도 선명히 보이던 그 얼굴은 바로 전신우였습니다. 제가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신우였어요. 신우를 피해서 구석 쪽으로 간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시도 패스했고 대학도 나왔는데 이제 나도 신우랑 동급으로 스펙을 갖추었는데 숨어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딱 이 생각이 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일부러 신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우 옆에 제가 몇 달 전에 도움을 드린 중소기업 회장님이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 회장님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어머 박변도 여기 모임에 온 거야?
이야, 대단해, 진짜. 요즘 모임 물이 좋아졌어. TV에도 나오는 우리 박변이 이 모임도 와주고 말이야. 그때 신우가 저를 쳐다보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눈빛이었지요. 저는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에 뵈어요, 형님? 아니, 이제는 형님도 아니지? 김수경 씨? 회장님은 엄청 놀라서 저에게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신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에 와? 이제는 은행 업무 안 보고 속무팀에서 일하는 건가? 아니면 변호사 비서? 고졸도 요즘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네. 변호사팀 비서도 적어도 2대 중대는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에이 김변, 박변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시 합격하고 종편에도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오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 회장님이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자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사시 통과한 지인들이 저를 본 겁니다. 야, 박현주, 너 웬일이야? 아는 체를 해주었어요. 저를 아는 척 해준 친구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미녀 변호사로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애였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전부 쳐다보고 저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아이고, TV에서 잘 봤습니다, 박변. 아주 유명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저는 전문직들 상대로 세무 처리하는 신성훈 세무사라고 합니다. 혹시 세무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신우는 깜짝 놀라서 저를 어벙벙하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요, 우리 형님, 아니 김수경 씨 때문에 사법고시를 봤거든요. 7년 이악 물고 사시 통과하고 중대 편입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한 고졸 은행원이 잘 지내고 있으시죠? 김수경 씨. 신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파르르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얼떨결에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모두의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고졸이라서 신우한테 괴롭힘 당했다가 사시 합격하고 편입해서 대학도 들어갔으니 거의 개천에서 용낭꼴이었지요. 그렇게 그날 형님에게 제대로 복수한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으로 입맛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먹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시댁에서 괴롭힘 당한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매일 꿈에 나와 저를 괴롭혔는데 심리적으로 복수를 하니까 그 트라우마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사법고시도 사라지고 로스쿨이 생기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남편도 변호사였거든요. 저와 같은 이혼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대요. 그 의뢰인은 재혼 후 불륜을 저지르다가 상간녀의 남편한테 걸려서 전치 9주가 나오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상간녀 남편이 회사로 찾아가서 그 의뢰인을 마구마구 때리고 전단지도 돌렸대요.
불륜질한 내용들을요. 그런데 보니까 상간녀 남편의 아버지가 유명 로펌 대표였고 백이 어마어마해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 이혼 변호사로 유명한 저희 남편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인 이름이 제 전남편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주민등록번호 앞을 이야기해주니 맞다며 손뼉을 치는 겁니다. 의뢰인 사진 있냐고 물었고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준 순간 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네요. 제 전남편이었어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바람 피우는 버릇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전남편은 재혼하고 나서도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렸더라고요. 사람 잘못 건든 거였죠. 상간녀 남편이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집안도 좋아서 무서운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어린 여자 살살 건드리다가 큰일 난 거랍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제대로 복수했네. 아휴, 내가 당신 전 남편을 변호할 순 없지. 내가 로펌 직원한테 말해서 그 의뢰인 안 맞겠다고 말할게. 고마워 여보. 와, 진짜 이렇게 전 남편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 인생 살기 바빠서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은 나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를 괴롭힌 사람들은 인생이 다 꼬꾸라져 있었어요. 전 신우도 보니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신우가 상간녀한테 머리채를 잡혔대요. 잃을 거 없는 술집 여자 출신인 상간녀가 신우한테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 1,400만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신우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머리 뜯고 블라우스 쪽가위로 버벅버벅 찢어버리고 긴 치마 스커트도 확 잘라버려서 팬티바람으로 서초동에서 실컷 상간녀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김수경이 자기 신우였어? 세상에, 서초동에서 엄청 유명했잖아. 변호사인데 상간녀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와, 정말 자기 엄청 힘들었겠다. 그 집안에서 대체 무슨 수모를 당한 거야?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러게 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내가 고생을 했나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가 겪은 고통만큼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묘하네. 죽으라는 법은 없나봐.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정말 이악 물고 공부해서 성공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최고다. 고졸에서 사시 합격한 건 정말로 레전드야, 레전드. 최고야.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에 들었네요. 저를 괴롭혔던 전남편과 신우 모두가 이혼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남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저도 못되고 이상하긴 하지만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결혼기념일이라서 성수동 맛집에 갔어요. 옆방에 한 회사에서 크게 회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방에서 나온 한 남자가 화장실을 가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뭐야? 저에게 말을 건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10여 년 전에 제가 다녔던 은행의 팀장님이었던 거예요. 그 팀장님도 고졸 출신이었고 엄청 무시 많이 당했지만 늘 묵묵하게 자기 할 일 하고 본인한테 집중했던 현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마음을 기대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사시 준비한다고 퇴사했잖아. 사시 없어진다는 기사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지금은 뭐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저와 남편은 얼굴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라고나 할까요? 저는 저 사시 붙었어요. 대학도 다시 갔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은행원들한테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나봐요. 거기 회식 모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제가 사법고시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찬 사람도 있었고, 뒷담 깐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배 아파하는 표정을 보니까 묘한 희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떨결에 그 은행 회식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박변을 위해서 건배! 저를 위한 건배샷도 맞게 되었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변호사로서 아주 잘 살고 있네요. 나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쟁취할 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졸이라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